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검찰에서 윤석열 구속영장을 다시 구속영장 연장을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예. 재신청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예. 연장을 재신청. 그렇지. 아직까지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재신청할 수도 있겠죠. 판사가 바뀔 테니까 한번 보죠. 만약에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시민들이 좀 서초동으로 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초동 중앙지법의 분위기는 얘들이 지금 서부지법 폭력 사태 때문에 극우 폭력 폭동 앞에 잔뜩 쫄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민주 시민들도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경고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합시다. 검찰로서도 조금 지금 문제가 이게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찰이 진짜 작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재영장이 아니고요. 영장 재신청을 했다가 아니라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재신청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재신청할 수 있는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하네. 봅시다. 그 부분은. 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내용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최상목의 운명입니다. 최상목의 운명.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제일 먼저 메인으로 하려고 했어요. 기분 좋은 내용이잖아요. 맨날 답답한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기분 좋은 얘기로 출발합니다 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주제가 맨 마지막으로 몰렸습니다. 기분 좋은 주제인데. 자, 내란 대행 최상목의 운명이 2월 3일이면 끝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던 자죠. 이른바 선별 임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해 놓고 있고요. 이 권한쟁의가 지금 지난 22일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 2시간도 채 하지 않아서 끝나버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론을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2월 3일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기일이 나왔다는 것은 결론도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정문 쓰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입니다. 다들 이 기사 기억나실 거예요.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자, 다들 이 얘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게 최상목이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원래 국회가 선정한 3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목은 이 중에 1명을 임명을 안 하죠. 국회에 합의가 있네, 없네 하면서. 근데 합의가 있네, 없네 따질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없어요. 대통령한테 없는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생길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이 22일에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변론은 2시간 만에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시간이 마지막이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상목 측 변호인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론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하면서 끊어버려요. 최상목 측 변호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관행이다. 이런 해괴한 주장도 했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 합의 추천이라는 관행을 어겼다. 그 합의 추천이 뭐냐? 뭐 3명 중에 1명은 여당, 3명 중에 1명은 야당, 그리고 1명은 여야 합의, 이런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을 어겼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니, 관행을 어겼든가 말든가 그건 국회 내부의 문제지. 그거를 이유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해괴한 논리죠. 자,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2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관련된 헌법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2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임명한다입니다. 임명한다. 임명한다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국회가 지명하는 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해야 돼요.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렇게 임명이 됐고요.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임명을 했습니다. 거부한 사례가 없어요. 따라서 대통령한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지 않을 이른바 거부권, 비토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임명한다잖아. 임명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 그걸로 끝이야. 임명 안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임명한다야.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 만든 구성 원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헌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혹시라도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이 구성될 경우에 특정 세력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좌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위는 국회에서, 3위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없어. 안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결국에 9명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예, 따라서 임명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헌법 조항에 문제가 있어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그냥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그러면서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 놓는 게 맞았어요. 그게 더 명확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87년 헌법 만들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게 사실 박정희 때 처음 고안이 된 거거든요. 그때 박정희가 만드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다가 요거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조항을 살짝 고치면서 2항, 3항, 4항을 포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최상목 같은 이상한 놈이 임명을 거부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헌법의 이 제정이 약간 잘못되어 있다. 법 조문이 잘못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역대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국회가 선출한 사람,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관행? 관행으로 따지자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자동으로 임명하는 관행만 있었지 그 반대의 관행은 없었던 겁니다.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합의. 이게 여야 합의의 관행이다.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관행을 깨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2명을 선출하지 않았냐. 따라서 기존의 관행을 깼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 거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은 관행일 뿐 관행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최상목이 말하는 그런 관행은 없었습니다.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야 합의.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어떤 경우는 비교섭 단체 간 합의.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까지는 정의당하고 뭐 그 밖에 다른 정당들, 이 정당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비교섭 단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고 제3의 교섭 단체한테 추천권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따라서 여야 합의, 한 명은 여야 합의다 라는 이 최상목의 주장은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 국회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던 거예요. 특히 지난 1990년 이전까지 한나라당, 당시 민자당, 신한국당 얘네들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 얘네들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헌법재판소에서 뭔 판결을 하면 항상 8대1이 나와. 대통령이 임명한 3놈, 대법원장이 임명한 3놈, 그 다음에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이 임명한 2놈, 얘들은 다 똘똘 뭉쳐서 합헌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딱 한 명이 위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항상 8대1이 나오는 거야. 그 왜 8대1이 나왔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당시에 한나라당이 자기들이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3명 중에 2명을 자기들이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한 명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출한다. 그거는 그럴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어. 상황에 따라 틀려. 따라서 관행이 아닌 겁니다. 오랫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 재판관은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윤형 재판관과 변정수 재판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구장창 소수 의견만 낸 거야. 하여튼 무슨 판결만 내리면 항상 8대1이 나와. 맨날 8대1이야. 맨날 8대1. 그래서 맨날 한 명이 소수 의견을 낸다. 특히 변정수 재판관 주구장창 소수 의견만 냈거든. 그래서 변정수 재판관 별명이 뭐가 됐다? 미스터 소수 의견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는 그 변정수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그 변정수 재판관의 뒤를 조윤형 재판관이 있습니다. 딱 한 명이 항상 반대를 하는 소수 의견을 낸 거야.
다 합헌이라는데 그 사람만 위헌 이렇게. 이게 왜? 그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여야 합의가 한 명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쪽한테 여러 차례 묻습니다. 네가 관행하는데 그런 관행 진짜로 있었냐? 관행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런데 이 최상목 측 변호사가 여기에 답을 못해요. 결국에 계속해서 합의를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냥 억지만 부리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이분은 합의였고 이분도 합의였고 이분도 합의였고 그런 관행이 있었으면 이 사람 이 재판관은 합의에 의한 사람 이 재판도 합의에 의한 사람 이 사람도 합의 쭉 있을 거 아니야. 명단이. 그 명단을 쭉 제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쭉 그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한 거야. 왜? 그런 관행은 없었거든. 그럴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야 그만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변론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결심으로 하고요. 선고 날짜 따로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선고 날짜가 언제? 2월 3일로 정해진 겁니다. 이 최상목 측에서는 자꾸 관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관행도 말이 안 되죠. 관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합의로 한 사람을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예요. 왜? 마은혁 재판관이 그 합의의 대상이라는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거든. 그냥 민주당은 2명을 추천했어요. 국힘당은 1명을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국힘당이 2명을 추천했다면 얘기가 또 틀려지지. 그런데 2명을 추천 안 하고 그냥 국힘당 1명밖에 추천 안 했어. 민주당만 2명을 추천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걸로 합의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설령 그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필 정계선도 아니고 40억을 합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데? 예. 그 근거도 제시를 못합니다. 자꾸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만 한 거죠. 정계선 재판관도 있고 조한창도 있었고 마은혁도 있었고 3명이 있었는데 하필 마은혁만 꼭 집어서 이 사람은 합의 대상이에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데? 없거든. 그리고 끝까지 그 근거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재판 종결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문서도 제시를 합니다. 이 문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이 국회의장한테 보낸 공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마은혁, 정계선, 민주당이 뽑아서 보냈고요. 국힘당은 조한창 이렇게 딱 1명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미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국힘당도 1명을 더 쓰든지 적어도 1명 이상 썼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 이 문서까지 딱 들이대면서 보세요. 이런 문서도 있는데 이런 문서가 버젓이 있는데 굳이 마은혁만 가지고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없지 않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최상목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다 내려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부의 합의가 끝났거나 내부에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걸 합헌이라고 결정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만약에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걸요. 앞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지 마음에 안 드는 헌법재판관이 들어오면
빠꾸시킬 수 있다는 얘기 되잖아. 그렇게 되면 글쎄, 앞으로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맨날 싸우게 될걸요. 치열한 전쟁이 생길걸요. 그리고 민주당도 더 이상 국힘당한테 한 명 그 지분을 주는 거 안 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법조계의 시각도 다들 비슷해요. 이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할 사람은 없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헌재 스스로도 그런 의중을 꽤 여러 차례 내비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김영두 재판관,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몇 차례 묻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꼭 집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날 동시에 3명의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이 됐는데 하필 마은혁을 꼭 집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을 김형두 재판관이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할 경우 그러면은 최상목은 어찌 되느냐? 직무상 불법행위, 직무상 헌법 위반을 했다는 얘기죠. 직무상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탄핵 사유,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기를 기도한 걸 수도 있어요. 4월 15일이 되면은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관 수가 6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예. 또 그 헌법재판소가 기능 고장,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상목이는 헌법재판소를 2달짜리 한 시한부로 만들어뒀던 거죠. 엄연히 이런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상목이가 내란에 연루됐네 말았네 지금 말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딱 걸렸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얘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헌법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놈이 되는 거예요. 탄핵 빼박이죠, 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최상목을 내치지 못한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탄핵을 시키려면 탄핵 사유가 충분해야 되고 탄핵 사유라고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근데 이번에 뭐? 마은혁 임명하는 거는 위헌이야. 땅땅땅 내려주면 뭐가 돼? 얘 위헌한 거지. 그럼 뭐야? 대통령도 아닌 새끼가 법률을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위헌적인 행위한 거 아니야. 없는 권한을 직권남용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 얘 뭐가 돼? 얘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탄핵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란 공범 하지만 의심만 될 뿐 실제로 내란 공범이 딱 드러나진 않았죠. 사실 최상목이가 내란 공범이라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른바 F4 회의. 비상계엄 딱 하고 난 다음에 F4 회의가 그 새벽에 열리잖아요. 그 새벽에 왜 열어? 최상목이는 계엄에 반대했다며. 반대한 놈이 왜 F4 회의를 열어? F4 회의도 열지 말아야지. 입으로만 반대를 하고 실제로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메모가 나옵니다. 이른바 최상목 메모가 나오잖아요. 돈줄을 충분히 공급하라고 하는 그런 메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3가지인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야? 예산 확보하라고. 돈 마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마련하라고, 그 돈 마련하려고 F4 회의한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내란에 가담한 거죠. 내란에 가담.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해. 그런데 이번에 이 마은혁 재판관 건에서 위헌이 나와버리면 말 그대로 최상목도 탄핵의 사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은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말 잘 들을 건지 아니면 탄핵 당할 건지.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아마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결국에 헌법재판소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는 결론인데, 어제 그 빵진숙 때문에 다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헌법재판소 이것도 이상한 결정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빵진숙 건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이미 다 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법리적 판결도 합니다만 정치적 판결도 해요. 이른바 사정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 사정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내쫓은 다음에 그 상황은 반드시 민주당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방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빵진수까지 탄핵이 돼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볼 때는 야, 이게 민주당한테 너무 일방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상황에서 빵진숙이 빵꾸가 탄핵당해서 방통위가 그 공석인 상태다. 그러면 정치 세력이 한쪽으로 몰린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생각에서 빵진숙을 풀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대로 보자면 나머지 두 가지 부분, 윤석열 건이나 그 마은혁 재판관 선고 부분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권웅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생각대로 하면은 지금 검사 탄핵도요, 사실은 조금 걱정됩니다. 검사 탄핵 상당수가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커져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답답하다, 그죠? 검사 탄핵이 우수수 돼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참, 법리보다 정치적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된다. 이게 법리상 돼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찜찜하고, 또 좀 그렇죠. 예,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탄핵 다 기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싹 기각시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한 놈, 한 두세 놈은 또 적어도 한 놈 이상은 또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참 씁쓸하죠. 공정과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는 헌법재판소가 저만큼 멀리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편 좀 다행스러운 거는요, 마은혁 재판관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탄핵 심판이 상당히 전체적인 흐름이 좀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4월 15일까지예요. 지금 2명의 재판관이 이번에 또 이제 또 임기를 끝마치고 4월 15일 날 또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